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가 건물은 내 노후 자금이야. 원래 계획대로 2층도 월세를 받을 거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택해야지. 월세 내고 계속 살든지 아니면 다른 곳 구해서 나가든지. 이 일이 있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정옥자입니다. 올해 68이죠.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제게 시골 생활이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 박동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동구 3층 상가 건물 2층이 저희 보금자리였어요. 3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남편은 1층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주부로 살며 가끔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땐 아래층 일을 도왔죠. 3층 세입자에게서 받는 월세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5되던 해 갑자기 피곤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한숨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30년 넘게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느라 허리가 휘어져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마음이 밀려왔죠.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시골에서 뭐라고 살지, 친구들과도 멀어질 텐데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의 편안해진 얼굴을 보니 제 걱정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박준호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신부 김미영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키가 크고 예쁜 얼굴에 똑똑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기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미영이 결혼 전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저는 시댁과 적당히 거리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얽히면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운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보다 싶어 억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같이 살 일은 없겠다 싶어서 아예 마음 편히 시골로 내려갔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와집을 수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두부 한 모 사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밤이면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텃밭에서 상추며 배추를 기르는 재미에 빠졌고 마을 어르신들과 어울리면서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옆집 아흔이 넘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호박 된장찌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여유로움이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연락도 거의 안 하던 미영이 웬일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안부 인사려니 했습니다. 혹시 서울 올라오실 계획 없으세요? 요즘 전철 연장선이 집 앞에 새로 생겼고 교통이 좋아졌어요. 이상했어요. 시댁과 얽히기 싫어하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저희를 궁금해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예의상하는 말로 여겼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직접 전화했을 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아들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가 그러는데 부모님 올라오실 때까지만 2층에서 살면 안 되냐고 하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래서 자꾸 연락을 했구나. 시댁과 얽히기 싫어하던 미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집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 부부가 2층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미영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1층 세입자분이 나간다면서요? 제가 피아노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월세 내고 써도 될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댁과 얽히기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희 건물을 다 쓰고 싶어 하다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그렇게 며느리는 1층에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했어요. 준호가 전화로 말하길 매일 아이들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참 열심히 사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여보, 미영이 참 변했네. 변했다고? 뭐가? 처음엔 그렇게 시댁과 얽히기 싫어하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거든요. 마치 거미줄에 조금씩 걸려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긴 악몽의 시작이라는 걸.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이 흘러갔어요. 시골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가을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텃밭에서 배추를 뽑다가 그대로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을 때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가족분들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준호가 미영과 함께 급히 내려왔지만 남편은 그날 밤 저희 곁을 떠났어요. 42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게 이렇게 허망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서 여기 계시기 어려우시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혼자 시골에서 뭘 하고 살겠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고 병원도 멀고 장을 보려면 차로 움직여야 하는 곳에서 말이에요.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2층에서 사시기보다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같이? 너희는 3층으로 올라가고. 아니요. 어차피 저희가 2층에 있으니까 살림을 합치고 어머니가 3층 방만 하나 쓰시면 되죠. 생활비 따로 내시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제 집 3층에 세입자로 들어가라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상심이 큰 상태에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기 싫었어요. 서울로 올라온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3층에 올라가자마자 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맞벌이 하는데 아이들 조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조금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주 2명의 전담 보모가 되는 것이었죠. 5살 준우, 3살 준이. 둘 다 활발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첫 주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부터 시작이에요. 우유 데우고 아침 먹이고 어떤 날은 5살 준우 유치원 간식까지 싸야 했죠.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면 집에서 3살 준이와 하루 종일 씨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하긴 했지만 아이들을 후레이크에 우유만 먹이는 게 싫어서 제가 더 서두르긴 했어요. 3살 남자아이면 정말 눈 뗄 수 없는 나이거든요. 잠깐 한눈 팔면 어디 올라가거나 위험하게 움직이죠.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준우 유치원 마중을 가야 했어요. 몇 해 전 50견으로 고생했던 터라 준이를 업고 걸어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4시에는 또 준우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죠. 점심때가 되면 더 바빴어요. 며느리 점심까지 차려야 했으니까요. 미영은 1층 피아노 학원에서 점심시간에 올라와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그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그저 예의상 하는 말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점점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오후에는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 둘의 어른 둘, 총 4명분 빨래가 매일 쌓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옷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했어요. 준이가 흘리고 쏟는 건 기본이고 준우도 유치원에서 놀다 오면 옷이 엉망이었거든요. 빨래 널고 개고 청소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면 하루가 끝나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특히 준이가 심했어요. 낮잠을 안 자려고 하고 밥도 안 먹으려 하고 할머니 싫어. 엄마 불러줘. 그렇게 소리 지르며 울어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더 답답한 건 미영의 태도였어요. 퇴근해서도 아이들을 방치하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직장인 반 레슨을 해서 피곤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좀 더 봐주세요. 매일 똑같은 말이었어요. 내일 수업 준비, 모레 발표회 준비, 다음 주 콩쿠르 준비. 항상 뭔가 핑계가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죠.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해도 할머니가 계시잖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리느라 삐걱거렸습니다. 67살 몸으로 3살, 5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그리웠고 시골의 평온함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간이 그리웠어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통 손주 돌봄과 집안일 뿐이었거든요. 아직 마음도 추스려지지 않았는데도 몸까지 힘드니 우울해졌어요. 그때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힘드시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 속에 제 희생은 당연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직 아이들도 엄마 손 필요할 텐데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뒤에 피아노 학원을 다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얼굴이 굳어지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3층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을 잃은 슬픔도 달랠 겨를 없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편하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어. 도우미 비용도 아끼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시골에서 알게 된 친구 김순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덕이는 저보다 3살 위인 언니였지만 시골에서 가장 마음이 맞아서 친구로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옥자야, 나 서울 올라간다. 조카 결혼식이 있거든. 어디서 해? 언제? 여의도 근처야. 토요일 오후 2시에. 갑자기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아이들 돌보느라 친구 하나 만날 시간도 없었거든요. 바로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이니 우리 집도 구경하고 결혼식장도 전철 타면 되니까 우리 집에서 묵고 가. 그래도 될까? 민폐 끼치는 거 아냐? 무슨 민폐야? 어서 와. 그런데 아래층에 내려가서 미영에게 말했을 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손님이요? 응, 시골에서 알게 된 친구야. 하룻밤만 묵고 갈 거야. 좀 곤란한데요. 요즘 피아노 콩쿨 레슨이 많아서 일찍 끝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누가 보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미리 상의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내 집에서 내 친구를 초대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가 온 날 미영과 준호의 차가운 태도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인사는 건성으로 하고 저녁도 안 먹겠다며 피했습니다. 순덕이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금세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옥자야, 괜찮은 거 맞지?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친구 앞에서 창피했죠.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면 엄마 친구를 홀대할까 느껴질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이 덕거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옥자야, 너 많이 야윈 것 같다. 그래. 응, 그리고 표정도 어둡고. 여기서 살기 힘들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온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좀 그래. 아이들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차라리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즐겁게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여기서 이렇게 정신없고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순덕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제가 왜 제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순덕이를 배웅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씨앗이 뿌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준우가 유치원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영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하셔요? 미안해. 잠깐 준이가 계단 쪽으로 가길래 붙잡는 사이에 놀이터에서는 무조건 지켜봐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준우를 다치게 한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준우도 퇴근하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이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들만 바라보며 사는데 잠깐의 실수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내가 아이 본 공은 하나도 없고 잘못만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봐. 내가 몸이 둘도 아니고 준이 다칠까봐 돌보다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너무한 거 아니니? 그제서야 며느리와 아들은 태세 전환하더니 죄송하다며 사과하더군요. 아마도 제가 아이들을 못 보겠다고 할까봐였을까요? 그날 밤 혼자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들 결혼시키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3층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됐어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 갔죠. 세입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어요. 이미 집을 둘러봤었다며 인사하더니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언제 오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주인인데요. 그러자 세입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드님 부부가 그러시던데요. 어머니는 명의만 있고 잠깐 사시다 곧 시골로 내려가실 거라고. 실제 주인은 자기들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세입자 부부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제가 건물주가 맞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준호와 미영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제가 제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손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와봐. 왜요, 어머니? 세입자한테 내가 누구라고 했니?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곧 시골로 내려가실 것 같아서. 곧 내려간다고? 누가 그런다고 했어? 아니, 그냥 생각해. 미영도 부엌에서 나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게 간단한 설명이라고?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덕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겠니? 바로 그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건데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세입자 사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순덕을 향한 차가운 대적, 준우 사고 후 받은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어제의 세입자 오해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우의 유치원 가방에 식판을 넣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갑자기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누가 감히 저를 무시하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어제 저녁 준호와 미영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오해라고요? 제가 무늬만 주인이라는 게 오해일까요? 바로 그때 미영이 1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밥상에 앉더니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 수고하세요. 맛있네요. 이런 말이라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식당에 온 손님처럼 묵묵히 먹기만 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미영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라는 듯이 말이죠.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제가 할게요 하며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색조차 없었어요. 완전히 저를 집안일 담당으로 여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서글펐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예의라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실망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준우를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결심이 섰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여기 온 거였는데 돌아온 건 끝없는 노동과 모멸뿐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생을 지켜야 한다. 정리하고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후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준호야, 미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나 이제 시골로 내려갈 거야. 순간 준호와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 밖의 말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미영이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냈지만 어색했어요.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어떻게 사세요? 손주 보는 게 힘드시면 도움 있으면 되잖아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를 무료 도우미로 부려먹으면서 이제 와서 도우미를 쓰자고요? 미영아, 너는 처음에 뭐라고 했니? 시댁과 얽히기 싫다고 했잖아.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요. 그때 일? 그럼 지금은 왜 달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편하게? 내가 언제 편했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만 하는데 그때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남편 잃고 상심한 노인네를 데려다가 무료 도우미로 부려먹으면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매일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유치원,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하나 다치면 내 탓이고 친구 하나 초대하면 눈치 주고 이제 정말 지쳤어. 내 남은 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준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릴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때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건물이 목적이었구나. 저희가 없으면 관리할 사람도 없고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 복잡해지죠.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관리할 사람 다 정해놨어. 그리고 너희들 기억하지? 처음에 내가 시골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있기로 했잖아. 이제 그때가 됐어. 준호와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상가 건물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앞으로 2층도 월세를 받을 거야. 3층은 이미 다른 세입자 구했으니 됐고,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가 선택해. 월세 내고 계속 살든지 아니면 다른 곳 구해서 나가든지.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갑자기 원래 약속이었잖아. 내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차가운 제 목소리에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월세로 내 시골 생활비를 충당할 거야.
이제야 제대로 된 계획이지. 제 눈빛이 단호했나 봅니다. 준호도 미영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준호와 미영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할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부동산에 연락해서 상가 관리를 의뢰했습니다. 워낙 오랜 지인이라 흔쾌히 대답하더군요. 건물 전체 관리를 모두 맡아주었어요. 월세는 직접 제 계좌로 들어오게 했고 관리비만 부동산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영이 불만을 표했어요. 저희가 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부동산을 끼워야 해요? 아니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아. 사실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건물 관리를 맡긴다고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도 점검해야 했어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장님, 저 정옥자입니다. 집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옥자 씨. 언제 내려오시나 했더니만. 집은 괜찮아요. 가끔 들러서 환기도 시키고 했거든요. 이장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에서는 누가 저를 이렇게 챙겨줬나요? 짐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서울에 온 지 반년이나 됐는데 쌓인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제 생활이라는 게 없었다는 뜻이었죠. 오직 아이들 돌보는 일뿐이었으니까요. 가장 소중하게 챙긴 건 남편과의 사진들이었어요.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시골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니 남편이 얼마나 시골에서 행복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있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 준이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언제 와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떠나는 날 1톤 트럭을 불러서 짐을 싣는데 준호가 나와서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미영은 집안에서만 인사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색해서 그랬겠지만 그것만 봐도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서울을 벗어날수록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숨막혀 살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도착해서 집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그래도 내 집,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는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첫 주는 집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곰팡이 제거하고 환기시키고 침구 말리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서울에서 했던 일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왔어요. 이장님, 옆집 할머니, 동네 아줌마들까지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웃으로, 친구로 대해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마을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죠. 소소하지만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가 해결되니 경제적 걱정도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노후 계획대로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상가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특히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졌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직접 키우니
뿌듯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사다 먹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어요. 어느 날 이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옥자 씨, 차나무 키워보실 생각 없어요? 요즘 체험 관광이 인기라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예전부터 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가끔 차를 우려 마시는 걸 좋아했었어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차나무 재배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차 잎을 따는 시기, 덕는 방법, 우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석 달 후 드디어 제가 직접 키운 차나무에서 잎을 땄어요. 처음 따본 차잎은 연두빛이 예뻤습니다. 조심스럽게 덮어서 말렸더니 은은한 향이 났어요. 첫 차를 우려 마시는 날 혼자 앉아서 찻잔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여유로운 삶을 혼자서라도 살고 있어. 한 달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한결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계속 2층에서 살면서 월세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은 알아보지 않았어? 알아봤는데. 준우 유치원 문제도 있고 미영이 학원도 옮기기 어렵고 해서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바로 옆 블록에 새 아파트도 있고 준호 장가들 때 목돈도 꽤 해줬는데 왜 시세와 똑같은 월세를 내면서까지 여기서 살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찜찜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다 보면 또 마음만 상할 테니까요. 그럼 시세대로 월세 내야 해. 가족 할인은 없어. 네, 알았어요. 목소리에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엄연한 임대차 관계였으니까요. 그 후로 준호에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서로 예의를 지키게 되니 관계가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준이가 보고 싶은 것만 빼고는 모든 게 너무 좋았답니다. 차 재배도 궤도에 올랐어요.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차 따기 체험하고 덕기 체험하고 시음도 하는 거예요. 준이도 조금 더 크면 가능하겠죠.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햇살 좋은 오후 마당에서 차잎을 덮고 있어요. 은은한 차향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갑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멀리서 새소리도 들려와요. 가만히 차잎을 뒤적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야 내 시간을 찾았네. 남은 생은 내 차양처럼 은은하고 따뜻하게 살 거야. 따뜻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차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이 시작되네요.